한국 명리학계의 빅3 가운데 한 사람인 재산 박재현. 경남 함양군 서산면에 극락산 자락에 맺혀있는 을의 명당의 기운을 받고 태어난 재산은 과연 비범했다. 몸도 약하고 성격도 내성적이고 얌전해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아이로 보였지만 IQ만큼은 대단했다. 서상에 신동냈다는 소문은 헛소문이 아니었다. 재산의 유년 시절 이름은 광태였다. 광태는 어렸을 때부터 일남첩기였다. 한번 쭉 훑어보고 단박에 암기하는 능력을 가리켜 일남첩기라고 한다. 말하자면 인간 스캐너인 셈이다. 을의 명당의 기운을 받은 인물을 수십 년간 고대했던 광태의 조부는 신동 손자를 끔찍하게 아꼈다고 한다.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전설이 드디어 현실로 나타났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손자인 광태가 초등학교 다닐 때의 이야기다. 광태가 학교에 가면서 혹시 도시락을 안 가져가는 날이 있으면 조부는 직접 도시락을 가지고 교문 앞에 가서 기다렸다. 손자가 학교 끝나고 돌아오면 조부가 당신 방으로 불러 공부를 시켰다. 극성스러울 정도의 손자 사랑에 광태 어머니는 아들을 시아버지에게 뺏겼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그래서 지나치게 손자를 감싸고 도는 것 아니냐고 말하면 너희가 무엇을 안다고 광태를 나무라느냐고 호통을 치고 냈다. 후일 광태가 정상적인 인생 행로를 포기하고 지리산 일대의 산천을 정처 없이 유랑하는 낭인으로 전락했을 때도 손자에 대한 조부의 믿음은 한치의 흔들림이 없었다. 너희 안목으로는 광태를 모른다. 내 말만 들어라. 산으로 가서 공부하겠다면 잡지 말아라. 가 하는 대로 가만히 둬라. 산으로 가서 공부하겠다면 잡지 말아라. 하는 대로 가만히 돌아가 아들 며느리에게 남긴 조부의 마지막 유언이자 당부였다. 재산의 일생을 놓고 볼 때 지리산 시대의 다음에는 가야산의 해인사 시대가 기다리고 있었다. 군대를 마치고 다시 지리산에서 공부하던 재산은 집안의 간권에 의해 결혼해야만 했다. 31세 때 결혼을 했다. 그러나 신혼살림을 몇 달 한 후에 다시 산으로 갔다.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던 부인에게 나는 산으로 가야 한다. 미처 끝내지 못한 공부를 해야 하니까 나를 놓아주어라 하고 해인사로 들어간다. 함양에서 해인사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다. 그런데 해인사가 어떤 절인가? 한국의 삼보사찰 아니던가? 순천 송광사가 국사가 많이 배출된 승보사찰이라면 양산 통도사는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는 불보사찰 그리고 합천 해인사는 불법의 총체인 팔만대장경이 보관되어 있는 법보사찰이다. 삼보사찰 가운데에서도 법보사찰인 해인사는 기강이 엄하기로 유명하다. 예비스님 과정인 행자생활에 있어서도 해인사에서 행자생활했다고 하면 제대로 한 것으로 친다. 해인사 행자생활이 다른 절의 행자생활보다 배는 힘들다고 한다. 행자뿐만 아니라 주지도 해인사에서 주지 노릇하기가 가장 어렵다고 소문나 있다. 그만큼 원리 원칙과 법대로 하는 것이 해인사의 가풍이다. 그래서 일반 스님들도 해인사에 들어가면 바짝 긴장한다. 머리 깎은 스님들도 그러한데 하물며 머리 기른 유발처사는 어떠하겠는가. 사실 머리 긴 처사들은 해인사에서 잘 받아두지 않는다. 출가 수행자의 청정 공부 도량에 유발 처사들이 머무르면 엄격한 가풍이 흐려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명리를 연구하던 재산의 노선은 불가의 입장에서 볼 때 용납할 수 없는 외도에 해당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재산은 해인사의 허락을 받아 장기간 머무를 수 있었던 것 같다.
물론 하숙비를 지불하지 않는 무전취식의 형태였지 않나 싶다. 유발처사가 한국에서 가장 규율이 엄한 사찰인 해인사에 장기간 머무르다 보니 알게 모르게 천대를 받았다. 그렇게 어정쩡한 신분으로 머무르는 과정에서 사건이 하나 발생했다. 살인사건이었다. 참고로 제사는 31세이던 1965년에서 36세이던 70년까지 해인사에 머물렀다. 살인사건도 이 기간에 일어났던 것으로 추정된다. 살인사건이란 바로 20대 중반의 처녀가 해인사 경내에서 시체로 발견된 사건이었다. 늦가을 이른 아침 장경강 밑에서 낙엽을 청소하는데 낙엽 밑에서 처녀 시체가 발견된 것이다. 사찰 경내에서 처녀 시체가 발견되자 해인사는 발칵 뒤집혔다. 범인은 누구인가? 관할 합천경찰서에서는 매일 해인사 스님들을 한 명씩 경찰서로 호출해 알리바이를 신문했다. 매일 돌아가면서 스님들이 합천경찰서를 출두해야 하는 상황이 한 달이 넘게 계속되었다. 범인이 나타나지 않으니 계속해서 스님들을 취조할 수밖에. 이러다 보니 해인사의 청정한 수행 가풍이 잘못하면 망가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하지만 누가 범인인지 알 수 없으니 달리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다. 애가 타는 상황에서 호련히 이 사건을 해결하겠다고 자청한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재산이었다. 뒷방 요사체에서 밥이나 축 내던 처사가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자청에 나섰다. 이 사건은 오직 나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재산은 으름장을 놓았다. 그동안 축적되었던 냉대의 서름을 한순간에 만회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담겨져 있는 선언이었다. 내가 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단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 암흑의 총무스님이 가사장삼을 잊고 공손하게 큰절을 3번 해야 한다. 총무스님이 삼배를 하고 난 후 지필묵을 나에게 바치면 그 붓으로 사건의 해결책을 써줄 것이다 라고 큰소리쳤다. 총무스님의 삼배를 요구한 이유는 당시 해인사 총무를 맡았던 아무개 스님이 평소 재산을 천대했기 때문이었다. 해인사 측에서는 달리 해결 방도가 없었으므로 오만방자한 이 처사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 재산이 정식으로 총무스님의 삼배를 받고 난 후 붓으로 써준 글씨는 다음과 같다. 일목탱천, 목자지행. 탱자는 버팀목 탱자다. 해석하면 하나의 나무로 하늘을 지탱하는데 목자, 즉 이씨의 소행이라는 뜻이었다. 하나의 나무로 하늘을 지탱한다는 의미는 바로 목수를 지칭한다. 목수는 나무 기둥을 세워 천장을 지탱하는 업종에 해당한다. 그 목수 중에서도 이 시성을 가진 사람이 범인이라는 뜻이었다. 목수를 찾아보니 사건 한 달 전에 대웅전 보수공사를 하느라 목수들이 해인사에 머물렀던 적이 있었다. 공사가 끝난 후 목수들은 모두 흩어졌는데 그 목수들 가운데 이 시성을 가진 사람을 수소문해 본 결과 한 사람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다. 합천경찰서에서는 즉시 형사들을 서울로 급파해 그 이 시성을 가진 목수를 체포해 신문했다. 알리바이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 시성을 가진 젊은 목수는 살인을 자백했다. 죽은 처녀는 목수와 사귀던 여자였고 변심할 기미를 보이자 해인사로 찾아온 애인을 그만 충동적으로 살해했던 것이다. (1996년 4월) 하순경 필자는 함양군 서상면 옥산부락에 있는 덕운정사를 방문했다. 덕운정사는 제산의 탄생지에 자신이 직접 세운 도관이자 집이고 아카데미였다. 제산에 대한 명성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막상 얼굴을 대면하고 보니 위풍이 있는 풍채도 아니고 사람을 압도하는 아빈지상의 기운도 보이지 않았다. 알고 보니 이때는 이미 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하던 상태였다.
첫인상은 솔직히 약간 실망스러웠다. 명불허전이라고 하던데 이거 혹시 허명만 요란해진 경우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다. 첫 대면에서 나는 아주 평범하면서 극히 세속적인 질문을 던졌다. 사주팔자를 한번 보러 왔습니다. 돈을 좀 벌 수 있겠는지 알아보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60갑자로 된 나의 8글자를 내보였다. 사주팔자를 한참 훑어보던 제사는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물음을 나에게 휙 던졌다. 벌 한 마리가 날아들어와 요란스럽게 날아다니다가 문창에 탁탁 부딪힌다. 이 벌이 어떻게 해야 밖으로 나갈 수 있겠는가? 사주팔자에 언제 돈을 벌 운이 올 것인가에 대한 답변치고는 너무나 차원이 다른 답변이었다. 아주 세속적인 물음을 던졌는데 제사는 격의 선문답으로 되돌린 것이다. 나도 난다 긴다 하는 제 방의 수많은 고수들과 일합씩 겨뤄본 경험이 있어서 어지간한 초식에는 방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언제쯤 대운이 올 것이다 라는 대답을 예상하고 있던 필자에게 제산의 벌 한마디 초식은 전혀 예상 밖의 급습이었다. 방심하다가 단칼에 찔린 상황이라고나 할까? 아, 이 사람은 사주팔자나 보아주는 단순한 술객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번개처럼 들었다. 순간적으로 나온 나의 답변은 창문에 부딪혀 죽어버리죠. 였다. 그러나 제사는 웃으면서 1급은 아니지만 2급은 되는구먼 이라는 말을 뱉었다. 2급이라도 돼서 다행입니다 하고 다시 맞받았다. 하지만 결과는 나의 판정패였음을 직감했다. KO패 당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다. 어쨌든 최악은 면했으니까. 벌 이야기는 선가에서 회자되는 선문답이다. 금강산 유점사에서 공부했으며 조계종 총무원장을 3번이나 역임했던 경산의 삼처 전심에 그 설명이 나온다. 중국 복주 교롱사에 신찬 선사가 있었다. 어려서 은사를 따라 어느 정도 경전 공부를 마치고 어디론가 훌훌히 떠나 잠적했었다. 이후 10년 만에 헌 누더기 옷을 걸치고 옛날 은사를 찾았을 때 은사는 여전히 경전만 읽고 있었다. 어느 봄날 신찬 선사는 은사 스님을 모시고 방에서 문을 열어놓은 채 앉아 있었다. 그때 벌 한 마리가 날아들어와 요란스럽게 날아다니다가 문창에 탁탁 부딪히는 것이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신찬 선사는 다음과 같은 시를 읊는다. 열어놓은 창으로는 나가지 않고 창에 머리를 부딪히니 정말 어리석다마다. 평생 동안 고지를 뚫은들 어느 때나 밖으로 나갈 수 있으리오. 이 시는 벌의 우둔함을 노래한 것이지만 사실은 스승의 우둔함을 간접적으로 지적하는 개송이었다. 10년 100년 책만 본다 한들 돌을 깨우치겠느냐. 아무리 책을 보아도 저 벌이 창을 나가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말이다. 제산이 선가의 1700공안 가운데 하필 이 화두를 나에게 던진 이유는 무엇인가? 이제 책 좀 그만 보고 기도와 선을 할 시기가 되었다는 충고로 이해했다.